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는 516명이 추가가 되어 총 확진자 수는 5,328명입니다. 추가로 격리 해제되신 분은 7분이시고요. 오늘 또 격리 해제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리 해제되신 분들 통계는 집계해서 내일 그 통계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이 4분이 더 계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4.4%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쪽에 이제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었지만 조사가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감염 원이나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면 집단 발병 사례별로 통계가 좀 더 보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성동구 소재의 주상복합 건물 관련해서 현재까지 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33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돼서 발생한 것이 64.5%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신천지 신도 관련돼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그런 집단 발병이 22건 정도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한 18건 정도는 신천지 신도하고 관련돼서 유행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교회에서 확진 환자 6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월 16일 신천지 과천교회의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확진 환자가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 확진자가 진행하였던 그 교회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 4명이 확진되었고 그 중에 1명이 2월 23일 생명샘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 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23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시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총 7개 운동시설 관련 80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 관련된 발생이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청도 대남병원, 성지 순례단, 칠곡 미랄 사랑의 집, 경산 서리 요양원, 김천 소년교도소 등등에서 접촉자 조사와 검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집단 발생과 환자들을 계속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특히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의 단체 행사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실시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집 안에 머물 때에는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감염병 예방 개인 수칙 준수,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앞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노출이 추가적인 그런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많은 사례에서 보았고, 집에 있을 때도 적절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하기 전에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진료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 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안심병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공고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5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앞에 있는 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국 33번째 사망자가 67살 여성분이 기저질환이 없다고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좀 어떻게 방역 당국에서는 이 사례를 좀 보고 계시는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발병일에 비해서 진단이 좀 늦었다거나 이런 것이었는 건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확진 후 사망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진단 검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다고 보시고 계신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오전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무증상 신도보다 고위험군 일반 시민 검사를 우선하겠다 원칙을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원래는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오전 브리핑에서는 3월 8일까지는 무증상자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원칙과 좀 배치되는 게 아닌지 여쭙습니다. 네, 사망자 정보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특히 고령자이신 70세, 80세 이상인 그런 고령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급속한 악화, 폐렴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등의 그런 증상이 악화돼서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긴급한 그런 응급진료를 통해서 진단되고 또 사망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령자,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자이면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좀 더 인지하고 또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치료 시스템까지를 시간의 지체가 없이 이어서 이런 사망을 예방할 건가에 대한 게 저희 방역 대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지연된 건지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이 발병을 인지하는 시점이 조금 늦은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침이나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비특이적이니까 의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한 며칠 지내시다 보면 갑자기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특히 집단 생활을 하시거나 집단으로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심되는 그런 환자분들을 조기에 인지하고 또 진단 검사를 좀 더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그런 고위험 집단의 환자 발견 검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의 그런 대책들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검사의 우선순위를 좀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들이 좀 더 조기에 인지되게끔 인지 시점에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진단 지연이라는 거는 일단 발병한 후 의심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인데 그거는 하루 이틀 정도면 검사는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병원에까지 오시기 또 의심하는 그 단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그 여태까지 대구시에서 한 2만 3천 건 정도 검사를 진행하셨는데 교인을 대상으로 한 게 한 40%가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셨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그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인보다는 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라는 그 원칙 하에 선별 검사 팀이라거나 이런 자원들을 좀 재배치하는 걸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교인분들이 한 3천 명 정도 어제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사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되 저희가 그 자가격리 기간을 지금 늘려놨기 때문에 한 3주 되는 시점에서는 그때까지도 무증상인 분들은 검사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자가격리자들도 2주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마지막 그 검사 결과를 좀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역학조사 1팀장이 사망하신 분 관련된 기초정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된 그 33번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여성분이시고 만 67세 분이십니다. 기침이나 오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된 이후에 입원하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번 경과가 그 치료 경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른 기저질환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67세로 고령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2월 23일, 4일부터 발병이 되셨고요. 그리고 2월 25일 날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하셨고 26일 날 양성으로 확인이 된 분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호흡곤란 증상이 생겨서 칠곡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셨고 한 3, 4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셨으나 이제 다른 그 전반적인 그런 코로나 폐렴과 관련된 다른 그 증상들이 악화가 되면서 사망하신 걸로 현재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합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계속해서 병상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입원 대기 문제 불거졌는데 입원 대기 상황이 발생한 후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방역 당국이 파악하시기에는 입원에 통상적으로 뭐 며칠 또는 얼마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즉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교인 관련해서 아까 3주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언제를 기점으로 왜 3주를 해서 3월 8일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중국의 부검 사례 또는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의 폐 손상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보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계속 여쭤보는 건데 위중한 환자, 중증도 그 중증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환자 이 숫자 부탁드리고 이 숫자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환자 전체 증가세에 비하면 중증 위중 환자의 증가세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구시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천지 교회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로 굉장히 대량의 환자분들이 집단으로 폭로가 되셨고 또 저희가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을 했으나 9천 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격리는 일단 먼저 하되 순차적으로 검사와 입원과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입원해서 병상으로 가시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30번 환자분까지는
의심 단계에서부터도 이제 병상으로 이송해서 진단을 하였으나 이제 그런 대량의 그 노출자로 인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얼마 정도가 걸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어느 정도 이 급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차후에 좀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좀 소요 기간 어떤 부분들 또 중증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연이 됐느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중증 환자분이나 아니면 이런 고위험군들을 우선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증상 내지는 경증 환자분들의 대기 기간은 상당히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증도에 따른 대기 기간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는 평가를 하고 대책들을 추후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3월 8일 3주라고 잡은 거는 저희가 2월 16일 날 이제 예배가 있었고 그때가 이제 좀 큰 마지막 폭로 내지는 그러니까 중점적인 그런 폭로의 시점이라고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간은 설정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격리된 기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들은 있을 수는 있고요. 저희가 그 확진 환자의 퇴원 기준, 격리 해제 기준을 칠판 지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원은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그냥 퇴원이고 격리 해제는 발병일로부터 21일, 3주간 지나면은 바이러스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소실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검사 없이 21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하는 걸로 기준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확진 환자라 하더라도 3주 정도면은 발병일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발병일이 없는 무증상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격리된 날 기준으로 3주를 일단은 잡고 있고 그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의 검사 진행 상황을 보고 좀 더 판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검이나 연구 결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초창기에 사망 그 사례가 많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환자를 본 중국의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 저희는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 환자의 숫자는 조금 이따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 치명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령별 치명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령자 환자분들은 환자 숫자가 그렇게 젊은 층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고위험군이고 기저질환이 많다 보니까 70대 특히 80대에서의 치명률이나 위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예전에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 있었을 때의 치명률에 비하면 지금은 치명률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그 이유는 지역사회 노출과 고위험군의 노출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진 역학조사 1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자 그 임상적인 중증도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확인된 현황으로는 저희가 중증으로 분류하는 산소 마스크 또는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신 분의 현황은 27분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중으로 분류하는 그 기계호흡이나 인공호흡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25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세종으로 넘기겠습니다. 한 분 손 드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덕넷 김인환입니다. 그 현재 정부에서 몇몇 기업을 채택해서 진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환자 검체를 추출해서 증폭 과정 거치고 진단 검사가 나오기까지 그 순서를 좀 알기 쉽게 단계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19 검체 추출하는 과정에서 의료진하고 연구진이 위험이 좀 뒤따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위험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바이오 벤처들이 신속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놨는데 현재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어서 좀 이게 안 된다라는 지적도 지금 있고 이게 6시간 걸릴 거를 좀 몇 시간 내로 좀 단축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검사 쪽은 전문인 아니어서 일단은 검체는 이제 아시다시피 상하기도를 면봉으로 해서 분비물, 호흡기 분비물을 면봉에 묻혀서 검체가 가게 되거나 객담, 가래를 뽑아서 검체가 가게 되면 실험실에 도착하면은 거기 그 객담을 전처리라고 그래서 호흡기 분비물이나 객담을 처리를 해서 거기서 핵산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 단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벨 D 같은 그런 보호복을 다 입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적정한 안전 생물 밀폐 안전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보호가 있고 하는 그런 데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핵산을 증폭시켜서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토탈 한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단계는 아마 초창기에 검체를 처리하는 과정이 가장 위험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속 진단 키트라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핵산을 추출한 유전자 검사인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보시면 인플루엔자 그 신속 진단 키트를 해서 바로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체로 바로 검사하면 바로 음성 양성 나오는 그런 신속 진단 키트를 중국에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몇몇 회사가 그걸 개발을 했고 시제품과 테스트, 자체 테스트한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환자에게 적용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이게 유효한지 위양성, 위음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식약처가 그런 허가의 당국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서류 검토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도 같이 그걸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R&D로 이렇게 레피드한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현장에 쓸 수 있게끔 R&D 지원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기자실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세 분 순서대로 질문 짧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BS 김민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뭐 자료 요청 같은 건데요. 전국의 일평균 검사 건수와 또 하루 가능한 최대 검사 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검사를 아직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검사량을 이제 꾸준히 늘려왔는데 추가로 검사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이 어쨌든 세계에서 뭐 1위로 꼽히는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뭐 자국을 비판하고 우리나라를 뭐 불허한다는 보도가 꽤 많은데 뭐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뭐 벤치마킹하거나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평균 검사 건수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보면 요즘은 거의 한 9천 건에서 10,000건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마 다른 나라들은 전체를 다 누적해도 10,000건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맞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부터 굉장히 경증 환자부터 저희가 환자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 환자의 또 접촉자 조사를 정말 열심히 지자체가 하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관련된 가족과 밀접 접촉자에서 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으로 인한 확진 환자가 한 4-5명 정도가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발병이 돼서 의심해서 병원까지 검사를 받으러 오는 데는 한 3-4일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미 노출이 다 있었던 거죠. 가족이나 지인들. 그래서 그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양성자가 한 명당 한 3-4명 뭐 이렇게는 발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조기 발견과 접촉자 조사로 인한 환자 발견에 대한 그런 효과가 저희 환자 규모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많은 대기자는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의 신천지 그 교인들이 한 3,000명 정도 전수 검사하는 것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이지 유증상자가 검사를 못 받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환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루 이틀 검사가 보통 하루 정도면 하루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근데 그게 통보되고 조치되고 하는데 이제
워낙 많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는 지연 또 병상에 대한 배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검사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최대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좀 더 그 검지 채취 순서를 바꿔서 이런 고위험군들이 먼저 검사도 시행하고 검체 채취도 먼저 하는 그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량을 더 증가시키는 거는 저희가 지금은 시약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단지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마냥 늘리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방역 목적으로 검사를 무증상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하고 제한을 시키고 유증상자 고위험군 위주로 검사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물량도 늘리지만 효율성을 좀 더 높여서 우선순위를 높이는 걸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하고의 협력은 서로 검사법이나 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저희도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한중일 또 협력 체계가 있고 또 검사자들, 연구자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검사 프로토콜, 저희의 검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주고받고 계속 협력해서 서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일별 추세를 보면은 어쨌든 29일 909명 이후에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추세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신천지 교인 관련해서 그 어제 2명에 대한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혹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 환자가 한 2,9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 이 나머지 환자분들에 대한 신천지 관련성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별 추세는 이제 한동안 환자가 저희가 많았던 이유는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집단 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계속 나오면서 500건, 600건 이렇게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미 자가격리를 해서 방역 당국이 관리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한 2차적인 그런 전파 위험은 먼저 차단하고 검사로 확인하면 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인들의 검사 결과들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확진 환자 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집단 폭로는 이미 폭로된 사람들에 대한 확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보다는 좀 더 산발적으로 생기는 다른 시도들, 대구 내에서도 다른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경로로 진단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조사와 감염 경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들도 그런 이렇게 집단 사례들을 보면은 신천지 교인과 관련돼서 거기서부터 촉발돼서 생기는 2차, 3차 감염 사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부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신천지와 연관된 그런 2차, 3차 감염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감염 경로가 다 확인이 돼야지 재분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구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는데 시작은 의료진이나 환자분 중에 이제 교인으로부터 먼저 출발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잘 봉쇄하느냐가 지역사회 전파를 어디까지를 막고 속도를 늦추느냐에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나머지 관련성도 상당히 여기 이제 직접 교인은 교인이라고 저희가 DB를 매칭을 해서 올려놨고 여기에 직접 교인은 아니더라도 그분이 집단시설, 교회 그리고 의료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2차, 3차 전파를 일으키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여러 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그 31번으로 인해서 신천지 교회를 인지했고 9천 명을 자가격리시키면서 그 9천 명으로 인한 2차, 3차 전파는 최대한 많이 봉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핌 기자님. 네, 뉴스민 강명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 뭐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 시점이 늦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확진을 받고 나서 입원을 대기 중인 환자들이 그러니까 중증 분류가 빨리 안 돼서 입원을 빨리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아서 이게 늦는 건지 아니면은 검사가 늦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이제 경증 환자들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제 중증 경증 환자를 분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입원을 못 하고 있는 환자가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분류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오전에 여쭤봤던 것 중에서 이제 생활치료센터의 의료 인력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의사 3명, 간호사 6명, 조무사 9명 이렇게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상급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가시는 거게 되면 상급병원에 있는 기존에 이제 거기서도 코로나를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그 피로도가 늘어나는 거는 아닌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사망자는 현재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날짜에 대한 거나 어느 단계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그런 초기 분석을 보면 인지 시점이 늦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어르신들의 고령 어르신들의 특성 뭐 치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존 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증상을 조기에 코로나라고 의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검사 자체가 늦은 건 아닌데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데에서도 지연이 일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아무래도 중증이다 보니까 중증 병동을 찾아가는 데서도 지연이 있어서 다 단계별로 조금씩 다 문제가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지 시점을 빨리 하는 거와 그다음에 중증인 분들을 병상을 빨리 배정하는 것들을 다 지금 어느 정도 개선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단계로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구시 의사회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환자 분류와 또 중증 환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아마 내일은 또 대구의 국군병원 그리고 또 대구 의료원 뭐 이런 데서 또 생활치료센터로 또 환자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급성기 병원은 또 중증 환자로 채우는 이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구조가 작동한 지가 이제 어저께부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의료 인력의 공백에 대해서는 아마 상급종합병원은 아마 그 총 의료 책임자 뭐 이런 그 자문과 이런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좀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보실 거고요. 일반적인 그런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병원에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선생님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최대한 전문가들이 일반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자문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백이 문제가 될 정도로 사람이 차출되지는 않았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4분 계십니다. TV조선 기자님 한두 개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나온 거랑 조금 비슷한데 그러면은 신천지 관련이 오늘 통계로는 56.1%인데 2차, 3차 접촉까지 하게 되면 전국 확진자의 93%가 신천지 관련자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질문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구의 확진자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한 1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확진 환자의 기저질환을 분석한 통계가 있다면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신천지 관련 사례는 현재는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저희가 56%라고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 3차 감염자 숫자까지를 다 집어넣으면 훨씬 이제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뭐 93% 이렇게 수치를 지금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연결고리들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좀 더 분류가 좀 더 명확해지면 그 퍼센테이지나 이런 게 변동될 거라고 봅니다. 기저질환의 비율은 저희가 대구 지역 환자가 이제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기저질환 유무까지의 통계를 현재는 집계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거는 대구시에서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해서 연령과 기저질환의 유무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통계가 좀 더 정리가 되면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 문진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기저질환 과거에 그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이용했던 그런 정보들까지 활용해서 연령과 만성질환 유무를 가지고 중증도 분류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사례들이 좀 안정화되면 좀 더 그런 분석들은 그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 여부는 확인해서 중증도 분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SBS 기자님. 네,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에서 퇴원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중국의 퇴원 기준과 우리 칠판 이후의 퇴원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변경 이후에 국내 퇴원율이나 격리 해제율에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대구에서 사망자가 23명인데 이 가운데 신천지 신도 그리고 뭐 신도의 지인 그리고 전혀 무관하신 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투석하시는 환자분들 같이 그리고 그 의료진 같이 좀 취약하신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뭐 마스크나 이런 필요성이 특별히 더 있는지 뭐 우선 배분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국은 저희보다 뭐 한 두세 달 지금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누적된 퇴원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양상일 겁니다. 저희도 기존의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많이 퇴원하셨고 이제 그동안에 31번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었던 분들은 아직은 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고 오늘 그 대남병원은 많이 이제 격리 해제가 벌써 대남병원 케이스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2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격리 해제자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이 많기 때문에 경증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로 이제 감염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퇴원을 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속도만큼 격리 해제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검사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경우에는 지금 퇴원 및 격리 해제 기준이 여기도 이제 체온이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고 흉부 CT상 증상이 호전되고 또 유전자 검사가 2회 음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유전자 검사 2회 음성 내지는 뭐 이런 기준들 증상이 호전되고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고 이런 기준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그런 기준입니다. 특히 미국도 저희랑 비슷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집단은 저희의 권고는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생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특히 밀폐된 공간, 뭐 종교 행사나 아니면은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생활해 주시는 그런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을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기관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식약처와 다른 중대
기본에서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또 이런 필요하신 분들에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취약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예전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마스크에 대한 공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N95, 뭐 KF84, 80 이런 경우는 상당히 호흡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만성 폐질환 이러신 분들은 그 마스크 착용하는 것 자체가 또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호흡곤란증이 생기면 바로 마스크를 벗으라는 그런 공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기저질환자들은 의사들하고의 그런 상의나 상태에 맞게끔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저희가 계속 질병관리본부가 최우선으로 마스크에 대한 사용을 공고드렸던 거는 본인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거는 남을 위해서 내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그 기침 예절의 일환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 특히 병원에 가실 때는 다른 환자분들께 전염시켜 줄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써달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상대방의 비말이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비말이 나의 호흡기로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거는 본인의 손이죠.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을 만질 때 들어가는 거. 마스크 쓰실 때 보면 계속 손으로 만지시고요. 벗었다 씌웠다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만이 아니라 다른 환경 표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손을 씻어서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그런 예방 수칙이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구 지역 사망자분들에 대한 분류는 우리 역학조사일 팀장이 설명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대구 지역 사망하신 분들 23분의 그 신천지 신도 여부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속 사망 사례가 이렇게 보고가 될 때마다 확인도 하고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변동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신천지 신도이신 분이 23분 중에 4분이 확인된 상황이고, 또 이분과의 접촉이나 이런 다른 관련성으로 신도 관련으로 분류된 분이 1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야 더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KBS 기자님. 네, 저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생활치료센터로 내놓겠다는 단체나 종교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제공 의사를 밝힌 곳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그 중대본이 신천지 명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검찰에 신천지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확진자들의 방문 식당 등 그 폐쇄에 있어서 업종이나 감염 이슈의 차이에 따라서 그 폐쇄 기간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제가 답변하기 좀 다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은데요. 생활치료센터 부분은 그 시설을 선정하거나 운영하는 거는 지금 중수본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의 안전 감염 관리 기준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과 교육과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제공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 몇 개소가 어떻게 의사를 밝혀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중수본 때 아마 설명을 좀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그 명단을 확보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역학조사나 협조를 얻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이런 고소 고발이라거나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게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자가격리자가 명령을 어겼을 때에 대한 그런 고발 조치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중대보건 쪽에서 어떻게 소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그런 방역 목적으로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모으거나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한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서 소독을 하면 바로 바이러스 부분이 정확하게 소독을 했다고 하면 사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뭐 락스를 사용했을 때는 환기하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릴 거다. 하지만 사용한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저희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소독제의 종류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재개장하는 시간이 조금씩은 다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네, 경향신문 윤지연입니다. 그 환자의 중증, 경증, 위험도 분류를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로 한다고 아까 오전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임상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비대면으로 위중도를 판단하게 되면 이제 부실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지 궁금하고 또 그리고 이 분류 작업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아는데요. 그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일괄적으로 입소 조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속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평 성모병원이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13일째 폐쇄 중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내 감염이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병원이 폐쇄돼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메르스 때 지침 따라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환자 분류는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제가 그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를 정보를 알지 못해서 자원봉사자가 하더라도 의사의 자원봉사자이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기본 정보를 준 거를 의사가 판단하거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게 맞고요. 1차 평가한 거를 또 중증도 분류팀이 또 모아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한다라고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를 또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망자의 특성도 보고 다른 나라에서 알려진 것도 보시면 연령 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기저질환 유무는 말씀드린 대로 건보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과거 병력들에 대한 데이터를 협조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분들부터 이제 선별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을 놓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류해서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다가도 저희가 그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증상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하면 바로 보고가 되고 그분들은 또 우선적으로 분류와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속도로 중증 또는 그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조치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 성모병원인 경우에는 현재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추가적인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메르스 때처럼 똑같은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 폐쇄됐을 때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할 수 있게 그렇게 노출된 병원들에 대한 다른 지침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재개원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허가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감염이 또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감염 예방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개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도자료 4페이지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경산 서리 요양병원이라고 쓰여 있는 건 서린 요양병원으로 정정드립니다.
그럼 본부장 마무리 발언 짧게 듣고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그 입원 치료나 병상 관리도 고위험군 또는 중증 환자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진단 검사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하루에 15,000건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원도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특히 확진자 접촉자 중에 유증상자라거나 아니면은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 같은 그런 고위험군들의 유증상자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검사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변화를 좀 그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 먼저 검사를 받고 초기에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일반인들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 또는 우려로 인한 그런 검사들 이런 것들은 그 참가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접촉자로 자가 격리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본인이 감염돼서 발병했을 때 남에게 전파시켜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 격리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반드시 주의사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시고 또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집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게끔 적절한 운동, 환기 이런 부분들을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그런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끔 감사의 말씀과 협조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